자, 쉬는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밖에 계시는 분들은 회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시상을 쭉 이어갔는데요. 이제는 특별한 기조 연설이 이어서 두 가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컨퍼런스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특별한 이벤트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요, 생중계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캡처 인증을 해주시거나 모든 2부까지 끝난 이후에 설문지에 정실하게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경품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지금 소지하고 계시는 이 명함 앞쪽에 QR카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 설문 함께 만족도 조사까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생중계 이벤트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부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기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은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얻은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이종구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종규 교수님께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셨고, 또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무대 위에서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밖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시죠? 이제. 예. 그 뒤에 문을 닫아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예, 예. 예, 그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번 팬데믹에서 얻은 교훈이 뭘까라는 거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방역과장을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이 방역평가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방역평가대회라고 그랬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컨퍼런스가 아니고요. 콜레라가 그때 이제 몇 년 만에 처음 이제 생겨서 강화도에서 이제 환자가 150명 정도가 생겼는데 전국에 이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제 콜레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센티넬 서베일런스를 만들었습니다. 센티넬 서베일런스를 만들어서 여름 동안에 1.1 상황 보고를 각 이제 보건소마다 두 개의 보건소마다 두 개의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이제 서베일런스를 만들었죠. 근데 96년도에 또 콜레라가 생기더라고. 또 강화도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콜레라를 제가 겪으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방역 체계를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지역의료과장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게 98년도에 다시 지역의료과장인데 갑자기 저보러 또 방역과장을 또 맡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역과장만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보건소장님께서 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셨죠. 이제 그 학술상만 상금이 있고 이 나머지 분들은 상금이 없었는데 제가 두 번 콜레라를 겪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상이냐면은 올해 이 평가대상이 아니고 올해 공무원상을 받았는데 그게
IMF 지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없어졌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올해의 공무원상을 받고 이제 받았는데 부상이 뭔 줄 아세요? 뭐 같아요, 부상이? 혹시 들어보 부상이 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크게 좀 해보세요. 시계요? 아니에요. 부부 동반 해외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저는 유럽을 택해서 갔고요. 북미 간 팀, 아프리카 간 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유럽을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유럽을 구경하려면은 영국서부터 보라 그러더라고요. 끝서부터 차근차근히 영국서부터 프랑스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이탈리아, 스위스, 이탈리아까지 가서 이제 스페인으로 갔는데 아 유럽의 문화를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영국서부터 보는 이유를 알겠다. 이탈리아를 보고 영국 가면 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이 아주 해외 여행, 부부 동반 여행인데 그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을 받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앞으로 그런 상 달라고 한번 저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 이제 9월 14일 날 테드로스가 이제 WHO DG죠. DG가 사망자가 10,000명으로 줄어드니까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팬데믹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위치를 확보했다. 아주 이제 군대로 말하자면 이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함께 노력하면은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6가지 정책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예방 접종을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컨택트 트레이싱 앤 테스팅 앤 컨택트 트레이싱을 열심히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WHO는 보건의료 체계 강화하면 1차 의료 체계를 주로 얘기합니다. 1차 의료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서지가 올 테니까는 서지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인펙션 컨트롤 앤드 프리커션 해가지고 병원 감염 예방하고 감염 예방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 이 질환은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와 또 제약회사 그 밖에 여러 이제 백신들을 비롯해서 이런 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 이제 6가지를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곧 끝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적으로 잘 관리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한번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걸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생각하는 시간 가보죠. 지금도 이제 우리 계속 해외 유입돼서 환자가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유행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오미크론이 이제 대유행의 이제 마지막이었고 지금 이제 아마도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할 때는 10,000명 미만 생길 거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10,000명 미만으로 지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염병이 발생해서 지역적으로 유행을 하고 해외 유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번지는 거죠. 과연 지금도 처음처럼 봉쇄를 해야 되느냐? 다들 이제 봉쇄 생각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렇게
전염병이 되풀이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전염병에 관리하고 지금의 전염병 관리하고, 제가 27년 전에 방역평가대 처음 만들어서 콜레라 때문에 이제 전국이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다 해서 1조 원 손해봤다 뭐 이러면서 방역과장 네가 잘못해가지고 콜레라 컨트롤 못했다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 이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국을 이제 조정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도대체 이제 중앙부서에서 하는 일이 뭘까? 그냥 보고받고 대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전염병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았냐면, 우스운 얘기지만은 장티푸스 있잖아요. 장티푸스 서울시에서 저한테 보고했는데, 이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이 뒤에 장티푸스 보고를 하면서 딱지 8 가리방으로 긁은 장티푸스에 관한 환자 발생 보고서를 다 쓴 가리방 위에다 붙여가지고 보고하는 게 장티푸스 보고였어요. 당시의 보고는, 이거는 지금처럼 온라인이나 뭐 이렇게 그 전화 또는 팩스 뭐 이런 거보다 신문지상을 보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이 우리 이제 제가 이제 5층에 있어서 4층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제 통신실이 있는데 거기에 텔레팩스가 있었어요. 그 텔레팩스에서 나오는 게 연합통신 뉴스가 같이 떠요. 그 연합통신 뉴스를 보는 게 제 일과였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하는 게 안 되니까는 연합통신을 통해서 어디서 뭐가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은 제가 늑대같이 전화 걸어서 이제 무슨 일이냐, 어때, 상황이 어떠냐 파악하고, 그럼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27년이 지난 지금도 다 같이 모여서 전염병 때문에 고민하고 전염병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을까? 뭐가 달라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냐? 시설과 장비와 정보통신망 다 좋아졌어요. 진단도 다 돼요. 지금 그 당시는 진단이 제대로 안 돼서 콜레라가 진단하기까지 닷새가 걸리고 그래요. 콜레라 터지면 콜레라 가검으로 들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NIH에서 컬처해가지고 양성 나오면 그때 가서 콜레라예요. 지금은 하루면 다 콜레라 다 나오죠. PCR로도.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과연 지금하고 그때하고 여전히 우리는 바빠요. 왜 바쁠 것 같아요?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다 그랬는데 여전히 바빠. 뭐 때문에 바쁘죠? 옛날에는 전염병이 17개였어요. 17개까지 바빴어요. 지금 전염병이 몇 개죠? 80개 넘어요. 80개가 넘어요. 네. 그래, 전염병이 많아졌어요. 왜? 17개였을 때 바쁜 거하고 80개 넘을 때 바쁜 거하고 질적으로 다르지만은, 진짜 바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질병이 이제는 해외에서 유입하는 질병이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저기 빨간 이유가 지역적으로 유행했다가 갑자기 우리나라로 튀어버리죠. 대표적인 거 이제 처음 당한 게 이제 우리 사스죠. 중국에서 이제 사스 환자가 처음 생겨서 제가 검역소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검역소장이 사스를 어떻게 대응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하면은, 이 질환은 열이 발생했을 때만 감염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 나는 환자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제가 뭘 했냐 하면은, 화력 발전소에서 누수 탐지에 쓰는 열 탐지 카메라를 해외에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열난 사람을 다 찾아냈죠. 그 일일이 검역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의 페이스에다가 여기 이제 우리 친이라 그러죠. 여기다가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고 열을 여기를 36도에서 마이너스 1도에서 35도서부터 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찾아냈는데 다행히 이제 아이솔레이션하고 다 그랬는데 환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서부터 제가 생각한 게 중국이 항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 CDC가 중국이 너희들 인구 10억, 12억, 3억 이렇게 옆에 두고 있으면 거기서 무슨 일 터지는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또 미국이 피해를 많이 볼 거여서 미국 CDC에서 중국에다가 CDC에 건물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뒤에 보면은 우리 이제 실험실 많잖아요. 그 실험실을 미국 CDC가 차이나 CDC를 만들면서 거기에 제일 먼저의 검역팀이 가서 검역하는 방법 소치사니까 랩을 지어줬거든요. 틀림없이 이제 중국이 제일 먼저 이제 에비안 인플루엔자의 소스가 전 세계 유행이 인플루엔자라고 생각하고 인플루엔자 대응을 어떻게 하지? 이거는 중국을 감시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을 대해서 이제 그 랩을 갖춰주고 조속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니까는 앞으로의 질환들은 중국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번에도 역시 이제 중국 우한서부터 이렇게 번져나갔습니다. 저 우한에 이제 제가 2020년에 2월 달에 CDC에서 같이 조사팀에 해서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우한은 못 갔어요. 우한은 통제해서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4사람만 뽑아서 이 소스라고 생각했던 그 이제 수산물 판매소를 가는 팀은 4사람만 딱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 회의를 하면서 왜 저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왔고 사람과 사람으로 전파됐고 그러면 어떻게 전 세계로 번졌을까? 그러니까 중국 이제 홍콩 대학에 있는 감염 이제 역학하시던 분이 틀림없이 저거는 중간 매개가 있을 거다. 사람으로 직접 오지 않고 중간에 동물을 거쳐서 매개 동물을 거쳐서 사람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 또 사람에서 전파를 중국이 처음에 부정을 했어요. 그럴 일 없다. 그 사이에 이제 전 세계로 번진 거죠. 그러니까는 사이언스가 얼마나 중요한, 이게 조기에 우리가 이게 사람과 사람 전파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은 빨리 검역 방법을 생각하고 그랬을 텐데 중국은 그런 사례가 그럴 리 없다. 그리고 또 WHO는 공기 전파는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WHO가 이번엔 칩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그만뒀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인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분도 이제 여러분이 칩 사이언티스트 때 아마 여러분 이제 WHO 인터뷰할 때 항상 나오는 분이에요. 솜냐라는 분인데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 사이언티스트인데 저분이 후회하는 것 중에 제일 후회하는 거는 에어로졸 전파를 WHO가 인정을 안 했어요, 초기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WHO가 미적미적거린 거죠. 사실 그 둘에 대해서 상당히 WHO 후회를 하는데 결국 에비던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에비던스를 찾는 거, 도대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전파가 일어나고 어디서부터 왔느냐. 지금도 아직까지도 음모설이죠. 랩에서 우한에 있는 BL4 랩에서 검사를 진행하다가 흘러나왔다, 또는 검체를 채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조작 실험을 하다가 이제 그 실험실에서 샜다. 실험실
관련해서는 3가지 가설이 있는데 아직도 저 가설에 대해서 음모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WHO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저 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실험실에서 전파됐다고 생각하는 가설 중에 하나가 미국 NIH가 돈을 댔거든요. 실험실에 BL4에 대한, 우리도 BL4가 있는데 BL4 실험실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근데 그 실험실의 비용을 일부를 미국 NIH가 연구 사업에 사스 바이러스를 채집하는 과정에 돈을 댔다. 이거는 정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서 자연 발생을 했건 실험실에 나왔던 거 간에 세계적으로 유행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첫 단계에서 제대로 막았나? 유입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 막는 게 가능했을까? 우리 고민을 좀 해보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메르스, 사스 겪으면서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WHO가 조인트 익스터널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2017년도에 와서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고 갔어요. 그 잔소리 중에서 야, 너의 나라는 국제협력이 잘 안 일어나더라. 두 번째, 지방과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지방을 돕거나 지방과의 코퍼레이션 하는 것이 좀 뒤떨어진다는 2가지 지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끝나고 난 다음에 저게 위에 그림에 이제 저게 박옥 그때 국장이 저한테 준 슬라이드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가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개선되고 했지만은 아까 말한 저런 그 외부 평가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스가 벌어지기 전에 미국에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인덱스라는 걸 개발해서 전 세계 평가를 합니다.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라 1위. 우리 과장님 1위가 어느 나라였을 것 같아요? 제일 잘한다고 하는 나라. 미국에서 만든 인덱스인데 미국이 1위 했어요. 2위가 영국이에요. 근데 미국과 영국이 제일 환자가 많이 생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과연 맞는 인덱스냐? 예? 저게 프리페어드니스나 이런 거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인디케이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2011년 평가했는데 점수가 다 떨어지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더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위고 2위가 영국이에요. 사실 저 인덱스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디펙트가 있어요. 선진국 중심으로 인디케이터가 돼요. 북한은 140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게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준비 사항이고, 두 번째로 제일 준비하는 건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급 대응은 결국은 이제 검역이죠. 문을 닫아 걷는 방법이 제일 쉽죠, 그렇죠? 근데 문을 닫아 걷더라도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창기에 신천지에 교도들이 감염돼서 들어왔을 때 당시에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번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사실 해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이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 그러니까는 세계보건 규칙을 이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기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다 자발적인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거예요. 베리피케이션이 안 돼요. 그리고
WHO가 지시를 해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 다 세계보건규칙 43조를 다 어겼어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WHO가 힘이 없어요. 왜? 저 IHR은 1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저 IHR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성법이 아니고 영성법이에요. 그러니까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하고 서로 잘해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에 너 벌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징계하는 절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게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 저 법을 이제 강제 조항으로 바꾸고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자. 근데 이번에 가장 논의된 것 중에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게 전 세계적인 공통이에요. 저 보고를 대통령이 하던 수상이 하던 수상이 책임지고 보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더라. 그래서 거버넌스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여서 우리 잘합시다 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서 찍소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 체계를 바꾸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바꿀 때 아예 저것의 보고자를 수반이 보고하는 걸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두 번째, 말 안 들면은 이제 조사팀을 보내겠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도 못 사는 나라를 위해서 돈을 걷어서 헬스 시스템을 좀 구비해 주자. 그 세 가지가 핵심이 법안을 바꾸자는 이유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준비는 다 했죠. 그런 준비를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관리를 하려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흔히들 이런 거예요. 밑에 접촉자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질환. 사스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사스는 증상이 생기면 그때 가서 격리해도 됐는데 지금의 방법은 환자가 생기기 이전에 접촉자들을 몽땅 다 쿼런틴하는 정책을 썼어요. 무지에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 정책인데 그거를 이제 TTIQ라는 테스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 쿼런틴 정책을 썼었죠. 밑에 정책을 쓰는 나라들, 돈 없고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저런 정책을 썼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질환의 특성이 발병하기 3일 전서부터 바이러스를 분출하고 무증상의 환자가 많은 거예요. 무증상의 환자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다 감염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밑에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응급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접촉자 격리법을 써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왜 접촉자 격리법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R값이 1 미만으로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TTIQ를 쿼런틴을 전체 접촉자의 70%만 쿼런틴해서 다 잡아내면은 이론적으로는 R이 1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했어요. 초기에는 거의 100% 쿼런틴 됐죠. 근데 저게 지나가면서 이제 깨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50% 미만, 올 1월달, 2월달에 30% 미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쿼런틴 다 없어졌어. 왜 그러면 우리가 왜 저 정책을 포기했을까?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능한데 과연 이게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쿼런틴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IT를 이용하고 뭘 해서 70%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아까 얘기한 변수 중에 하나가 예방 접종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시비어리티도 줄어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쿼런틴을 이제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을 덮게 했죠. 또 하나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는 비약물 요법의 전략인데 처음에 비약물 요법을 우리 이제 웨스턴 패시픽 에어리어에서 저걸 고민해냈어요. 그게 이제 홍콩의 보건대학원 출신들이 가브리엘 룽이라는 사람 그 팀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것. 저 수단들 뭐
재택근무, 학교 닫고 공공장소 행사를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1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론을 만들었어요. 저걸 다 컨비네이션 하면은 1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이제 초기에 저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전략을 뒷받침해 준 게 중국의 이제 제로 코비드 정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홍콩 대학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효과성과 사회적 비용과 수용성을 이제 X라고 본 거하고 V자 체크, 그러니까 V자 더하고 빼기 X에서 맨 위에 보면은 그러면 5 빼기 1이죠. 4가 남죠. 아, 저 정책은 이득이 있다. 근데 이 사업장 폐쇄는 4개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빼기 더하기 뭐 이런 걸 컨비네이션 해가면서 정책을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여행 감염 지역 혹은 지역사회 봉쇄하는 거는 X가 5개고 V가 4개죠. 그러니까는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나라들이 저걸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TTIQ 정책에 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약물 요법에 대한 부분들 2가지 정책이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만들기 전까지 해냈던 정책인데 지금도 이제 우리 중국은 저걸 유지하고 있어. 엄청나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입니다. 요새 이제 뭐 폭동도 일어날 지경이고 뭐 이러는데 다른 나라들은 예방 접종과 더불어서 많이 풀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이 완화 전략을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WHO가 초기에 이제 실수를 한 게 이제 2018년도에 그 새롭게 어떤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될 목록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ZX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 코비드 19에 관련된 것보다는 사스, 원래 사스죠. 원래 사스하고 메르스에 관련돼서는 토론하 국간된 질환이다 보니까 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아시아 지역들이 많이 그 반영의 목소리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작 코로나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리스트를 살짝 바꿨어. 거기다 코비드 19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8개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아, 이게 왜 기원이 어떻게 되고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고 임상은 어떻게 되고 백신은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백신의 전파 치료제 보건인력 교육 그다음에 윤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갭을 막 찾아서 막 이제 전 세계를 이제 그냥 막 푸시했습니다. 그래서 푸시해서 응급 사용 허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응급 허가 제도를 만든 것은 저런 이제 백신에 관한 어떤 이제 개발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이제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고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스케일업 시키고 저런 혁신 활동으로 해서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에 이제 질병관리본부도 맨날 야 70% 예방접종하면 이 질환은 사라질 것이다. 허언을 했죠. 근데 왜 몰랐느냐? 이게 전파력이 이게 변이가 오면서 전파력이 변화되고 면역 회피가 되고 중증도 변화된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허언을 한 거죠. 70%는 맞죠. 제가 국회에서 불안해서 왜 70%냐, 뭘 가지고 하느냐. 사실 이제 저건 R값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1마이너스 R0 분해를 하면 3분의 2, 66%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예방접종의 목표는 첫 번째는 모탈리티를 줄이고 두 번째는 디즈 버든을 줄이고 세 번째는 트랜스미션을 차단하는 건데 이 백신은 트랜스미션 차단이 안 돼요. 목표 자체가 개발할 때 첫 번째 목표 모탈리티하고 위중도를 줄이는 데 목표를 뒀지 트랜스미션을 차단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허드 이미지를 못 만든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혁신을 하게 된 메신저 RNA 백신을 개발해낸 건 정말 혁신의 성과입니다. 이게 광속의 속도로 했다. 이게 이제 파이자의 CEO가 책을 지었습니다. 문샷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있는데 라이트 스피드로 했다. 자기는 CEO가 이거는 대표적인 거 하나는 벤처 기업이 성공했고 하나는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인데 둘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벤처 기업이 성공한 건 미국 NIH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어. 무려 10조 달러, 100억 불이죠. 100억 불을 투자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 기술은 국방부가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국방부가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전수를 했는데 처음에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모더나가 이걸 다시 리바이벌해서 성공을 했는데 광속으로 했다 이런 말과 더불어서 사실은 응급허가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임상시험을 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걸 1년 만에 끝내서 쓰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안 하면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아까도 리서치에 대한 혁신을 해라, 생각의 혁신을 해라,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했던 거죠. 초기에 우리 잘 대응했죠. 란셋에 나와 있는 것, 우리나라가 제일 왼쪽에 있는 것,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해서 모탈리티도 적고 이제 GDP도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란셋, 저도 저자에 들어가 있는데 제프리 삭스 교수가 유엔에 리포트를 할 때 우리나라가 되게 잘한 걸로 저기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상당히 잘했죠. 근데 백신을 맞고 나서 전과 맞고 후에 보면은 왼쪽 그래프는 백신 맞기 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TTIQ죠. 그러니까 TTIQ에 의해서 사망률과 GDP 로스가 상당히 감소가 있었는데 예방접종 후에는 그 효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TTIQ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게 후반부에 저렇게 놔둬도 되는 거였는지에 대한 의문, 앞으로 우리 복귀를 할 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또 이거를 제대로 실행했는지 이런 고민들을 아마 공무원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요 옆자리에 제가 1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전염병이 결핵을 없애려고 미국 CDC 분을 초청했어요. 이분이 이 그림을 저한테 주면서 야, 너희들 좀 대단하다. 감히 이라디케이션 하겠다고 결핵을. 그 당시에 결핵을 없애겠다고 생각을 제가 하자 그랬습니다. 하자. 저런 큰 뜻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니까는 큰 앰비셔스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차근차근히 정리해 나가면은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제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얘기. 나중에 이제 제가 다룬 이 슬라이드의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질병이 이라디케이션 스테이트에 들어가면은 돈을 투자 안 한다는 거를 이 사람은 강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코로나가 끝나면은 투자 안 할 거예요, 정부는. 프로그램이 이라디케이션 된다는 거죠. 질병이 이라디케이션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관리하던 액티비티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하는 액티비티, 뭐 각종 자원, 증거도 찾고 혁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의지도 있고 뭐 필요한 사람한테 다 주려고 노력하고 여러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해왔어요. 또 마지막 예방접종 아직 지식 명확치가 않죠.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안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백신에 대한 불신과 또 과학과의 간극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액티비티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은 정치적인 의지입니다. 국회,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겠고 이 조직의 역할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지 되는 건데, 보엔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질병이 이라디케이션 되면 그 프로그램도 없어지더라. 우리가 결핵이 그랬습니다. 결핵이 그 많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에는 결핵의원들 다 없어졌어요. 결핵실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환자가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날아가고 다 어디로 가느냐? 민간 의료기관으로 다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저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고 저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질환이 올 것이냐. 지금 이제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제 중반기, 초반기에 1, 3분기에 자료를 내놓고 나왔는데,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가 올 거고 또 세균은 어떤 세균이 올 것이냐. 아마 안티마이크로비얼 레지던스하고 결핵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백신 프리벤터블 디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WHO가 내는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질환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메르스가 벌어졌을 때 제가 이제 파우치 교수를 이제 조지타운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글로벌스 러 때문에 갔는데, 저 강연을 이머징 인펙셔스 디즈는 영원히 도전이다. 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다음에 것을 예측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러죠. 자기도 못. 그러면서 계속 틀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계속 틀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두 번째 슬라이드에 처음에 우한에 이제 들어갔을 때 회의를 할 때 나온 마지막 날 슬라이드가 이겁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게 될 거는, 미국 NIH는 문제가 터지니까는 여기까지가 있어요. 여기. 이걸 얘기하더라고. 본국하고 전화하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어떻게 하지? 우리는 사례 발견하기 위해서 감시망 확인하고 또 평상시 감시망하고 환자 생긴 거 치료, 우리는 이것만 할지 미국은 벌써 여기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걸 준비한 팀들만, 준비한 나라만 가능한 거예요. 에볼라 때도 똑같은 느꼈고 이번에도 또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준비가,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과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저런 기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획에 있어서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좋은 자료와 좋은 의사결정과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필드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어떤 대응들,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져서 실행계획을 잘 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G20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100일 안에 백신을 공급하겠다 그랬습니다. 가능하냐?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메신저 RNA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은 메신저 RNA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뭐 계속 있을 건가? 이미 WHO는 저 메신저 RNA를 그리고 백신 개발하기 위해서 전수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지역, 아메리카 지역. 우리나라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랍니다. WHO가 뭐 도와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죠. 저는 요번에 보면서 증거 중심의 정책을 하려면은 도대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못 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나와. 그것도 잘 모르는 데이터. 그거 돌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호주의 모 대학의 교수가 우리 회의하다 보니까 자기네 대학에서 개발한 팀에 이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백신 접종률과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처음에 600개 모듈에서 시작해서 140개 모듈로 만들었어요. 저기다가 데이터만 넣으면은 그 다음에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거거든요. 저게 시뮬레이션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못 만들었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결국 이 백신은 한계가 있었죠. 결국 아이솔레이션 TTIQ를 포기한 순간에 트랜스미션 차단이 안 되는 형태인데 어떤 질환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증상 감염기가 있는 질환과 원래 사스처럼 증상이 있을 때 감염을 유발하는 거기에 따른 정책들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대응 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가 선택만 하도록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서 저거 TTIQ를 못 막아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백신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클러스터 중심의 접근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광범위하게 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도 이미 해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초기에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죠. 제가 우한에 가 있으면서 환자가 늘어난다니까는 중국이 체육관에다가 병원을 만들었다. 우리도 그렇게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저런 치료센터로 갔죠. 생활치료. 근데 한 가지 우리하고 서양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영국이나 미국은 재택의료가 먼저 갔어요. 왜 갔느냐? 노인 요양시설이 감염되면서 거기가 셧다운 됐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다 내쫓아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택의료가 먼저 순간돼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은 저런 생활치료센터가 없고 재택의료로 직접 가버리고 이 재택의료를 1차 의료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하고 다른 점 중에 이거를 할 때 우리처럼 보건소나 이런 보건소망이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 그 정책을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은 거의 못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재택의료 부분이 우리하고 다른 점인데 저 부분이 우리는 나중에 서지가 일어났을 때 이제 저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때쯤에 가서 우리는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먼저 포기를 했고 그 시스템 하에서 정비를 더했죠. 지금에 와서 환자의 유행이 어떤지를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잘한 건지 영국이 잘한 건지 환자가 어디가 더 많죠? 어떤 정책이 낫는지는 끝날 때 가봐야 저는 알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은 처음서부터 보건소망을 통해 가지고 아이솔레이션 시켰는데 지금 제일 많은 환자 수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전 세계 50%의 환자예요. 뭐가 다른 거냐? 혹시 이제 뭐 리포트가 안 되는 거냐? 유럽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또 한편으로 우리는 사망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만은 콜레탈 사망이 익세스 모탈리티죠. 얼마인지 잘 몰라요. 아마 코비드에 배는 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데이터 안 나와요. 다른 거로 죽은 거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치료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데이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탈리티가 남들보다 낮다고 생각하는데 맞느냐? 제 의문 중에 세 번째 의문이 그겁니다. 그거는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과연 우리가 잘한 것이냐? 그거는 콜라테럴 데미지를 확인해 봐야지 알겠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걸 다 보건소가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국이나 미국은 1차 의료기관이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죠. 근데 1차 의료기관이 공중보건 서비스를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은 초기에 많이 당해서 재택의료를 갈 수뿐이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건소가 트레이지서부터 모든 걸 다 관리하다 보니까는 의료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지가 왔어요. 대응이 잘 안 돼요. 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이비인후과가 검사를 하고 이비인후과 중심의 망을 만든 나라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 망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염병 예방법에 예방위원들이 있는데 저걸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다 골라서 너 예방위원으로 다 해놓고 지역에 일어나는 환자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법령 구조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어떤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감시하고 예방하는 프로세스를 여기다가 델리게이션 해도 되거든요. 보건소가 다 하지 말고 좀 델리게이션 하면 보건소도 써질 때 다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실은 이런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은 그동안에 이런 재난에 대비한 법률을 계속 고쳐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하는 내용들 거의 다 해서 마지막으로 한 거는 이제 올 하자드 프레퍼드, 그러니까는 얘들이 이 기업을 동원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할 때 기업을 동원하는 거 다 저게 법률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법률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어서 한 건데 올 하자드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재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염병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풍수해,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재난,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구하고 유성이 충돌했을 때 대량 환자가 생겨날 경우, 지금 요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은 핵전쟁 위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전에까지도 다 모든 법들을 다 정리해서 하려고 준비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염병뿐만 아니고 모든 재난성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법 체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이제 마음 아픈 가슴 아팠던 것들이 학자들끼리 의견이 달라요. 무지 정치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왜 이런 역할을 할까? 전염병 예방법상에 사실은 이런 총괄하는 기구가 있는데도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세이지 모델이 있는데, 세이지 모델은 그 Scientific Advisory Group on Emergency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날의 치프 사이언티스트하고 메디컬 오피서가 합동으로 의장이 돼서 의견을 모으고 사이언스에 관한 부분은 다 정리해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격이나 이해 타선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사이언스 베이스에 일한다는 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건 다 배제를 하고, 그래서 저기에 각종 전문가가 참여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구를 높입니다. 다만 이거는 의사결정 부서는 아니에요. 의사결정은 행정부에서 하되 사이언스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이언스는 어디까지 냉정하게 결과를 내놔야 된다. 저런 구조가 우리 이번 코로나를 하면서 절실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의견. 또 한편으로 절차에 관한 부분이 투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더라도 투명한 어떤 데이터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한 후에 그것이 근거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근거가 이해 타산이 맞들이친 사람들이 다 모아서 자기 의견을 내고 거기서 합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그거를 법제화시킨 다음에 새로운 증거가 생기고 달라지면은 또 바꾸고, 저런 프로세스가 투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프로시저럴 저스티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노만 다니엘이라는 분이 한 십몇 년 전에 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인데 유한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의료보험의 전문가예요. 의료보험에서의 돈은 한정인데 요구는 너무 많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그 수용하는 방법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각종 정책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투명하지도 않고 절차도 뭐 합의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어떤 조건들, 법제화되거나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증거가 나타나면 또 고치고, 저렇게 한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 전염병 관리가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기초연설 첫 번째 잘 들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종구 교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모더나와 화이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코로나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 팬데믹 상황 이후에 체계가 모두 다 없어진 다음에 어떤 대응 체계들을 미리미리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보건소를 벗어나서 앞으로 시군구 예방위원회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절차적으로 투명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기저 강연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보율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한양대학교 최보율 교수님께서는 지속되는 감염병의 위협,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질병관리청 즉각대응팀 민간 전문가와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최보율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종구 교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들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감염병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먼저 감염병의 새로운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빅뱅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지구가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46억 년 전에 같이 만들어졌죠. 지구상에 우리 인류가 나타난 거는 호모 사피엔스 약 2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생물에 해당하는 박테리아는 37억 년 전부터 있어 왔고 한 번도 지구상을 떠난 적이 없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한 이 미생물과의 함께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인류가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오기까지의 감염병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구석기 시대에도 감염병은 상당히 많았고 주로 그렇지만은 인수공통 감염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석기 시대에 감염병이 빠르게 증가해서 고대, 중세, 근대 초기까지는 이 역질과 기근의 시대라고 해서 감염병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유럽에서 1800년대 중간부터 위생이 발전하고 이 병원체를 발견하면서 백신이 개발이 되고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 감염병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감염병은 상당히 감소했고, 특히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 감염병은 퇴치되고 박멸될 것이다 라는 믿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다시 감염병은 새로이 등장한다, 이러한 Emerging Infectious Disease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실제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약 20년을 갖다가 복귀해 보니까 실제 박멸된 감염병은 두창 하나였고, 새로운 감염병이 약 30개가 우리 인류에 나타났고, 그중에 1976년도에 나타난 한탄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감염병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감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새로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감염병은 새로이 우리 인류를 갖다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의 그 당시에 1996년도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고 부통령은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죠.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은 세계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보건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 보건부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는 이 신종 감염병, 새로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한 국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국제적으로, 아까 우리 이종국 교수님 WHO의 IHR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렸는데 다 함께 해야지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던 새로이 등장하는 감염병에는 우리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와 같이 기존의 병원체가 변이하고 진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염병, 사스, 메르스도 똑같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 혹은 새로운 인구 집단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2015년도에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 역시 새로운 감염병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 지역에 이 감염병이 계속 있어 왔으나 우리는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감염병들이 생태학적인 변화로 새로이 발견되는 감염병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퇴치 수준까지 갔던 감염병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새로이 등장하는 감염병의 분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 중반에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난 뒤에 이후에 이제는 상황은 오른쪽에 있는 1997년도부터 2022년도 22년도 올해까지 과정인데, 과거 20년에 못지않게 새로운 감염병이 또 새로이 발견됐다. 사스도 있고요, 팬데믹 인플루엔자도 있고요, 메르스도 있고요, 지카 바이러스 디지즈도 있었죠. 올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원숭이 두창, 이런 질병들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갖다가 또 전체 세계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감염병은 병원체와 사람이 만나가지고 생기는 질병이고, 특정 환경 여건이 되면은 감염병이 유행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등장하는 감염병들을 들여다보니까 이 환경 여건이라는 게 특정한 어떤 환경 여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커다란 유행 또 팬데믹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사스가 유행했는데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변이된 바이러스가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옮겨오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에 있어서는 사회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다음에 이제는 비행기와 같은 이 이동의 신속성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갖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2009년도에 팬데믹 인플루엔자, 2019년도 말에 시작된 우리 코비드 19도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갖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염병을 사람과 병원체와의 만남, 그중에 어떤 환경 하나가 영향을 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요인들이 결합이 돼 갖고 emerging infectious disease,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고요. 생태학적인 요인, 물리 환경과 관련된 요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요인들이 결합이 돼 가지고 감염병이 발생하고 유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팬데믹으로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구별해 보면은 그 감염병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미시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구 성장이라든지 도시화라든지 세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거시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의료 보건 분야에서만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의 요인들이 결합해 갖고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한다. 그러한 새로운 감염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에게 호흡기 감염병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감염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감염병을 갖다가 통제하는 것은 크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위기사항이 되면 대비 대응하는데 이러한 대비 대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리하고 대비 대응하는 것은 주로 이제 보건 의료 분야에서 감염 환자 중심의 접근, 아까 우리 이종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TTIQ, 또 우리는 TTT라고 3T라고 얘기했던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시 환경에 대한 고려, 미시 환경에 대한 고려, 감염 요인에 대한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지 되고 그러한 여러 분야와 관련해서 정부의 다부처, 환경부, 식약처, 행안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가 협력을 해야지 되고요. 학문에 있어서도 우리 보건의료뿐만이 아니라 미생물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다 분야, 다 부처, 다 학제적인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감염병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 22년도 올해에도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린이 원인 불명의 급성 감염,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중국에서의 랑야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감염병들이 발생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이 지속이 되고 또 기존 감염병이 재출현하여 공중보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은 사람 간 전파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그 외에도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그 다음에 성접촉과 같은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감염병, 인수광통병 등 모든 감염병은 어떤 여건만 되면은 공중보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중보건 위기가 나타나는 상황들은 병원체가 새로운 병원체라든지 발병하였는데 병원체를 우리가 모른다든지 전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초기에 전파를 갖다가 찾지 못해서 이미 확산된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 또 전파 경로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물리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발생했을 때 위기가 될 수 있고요. 생물 테러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감염병인데 위기 소통을 잘못하면은 공중보건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은 오래전에 얼마 됐지만 우리나라의 그 광우병 사건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소통을 잘못해 가지고 촛불 시위로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이종구 교수님이 잘 리뷰해 주시고 교훈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초기에 우리 K 방역의 성과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지만은 코로나19가 장기화 지속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K 방역의 모든 보건 의료 분야의 역량을 총 집중해서 대응했기 때문에 다른 감염병들을 갖다가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이 일상화되더라도 앞으로 만연하는 감염병, 또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 관리하고 대비 대응해야 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 방역 차원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은 불안하고 전파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또 갑자기 환자들이 크게 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감염병이 우리 지역사회, 국가에서 발생하고 확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체계와 역학조사로 확인해야지 되고, 거기에서 우리 나타난 질병에 대해서 보건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방역 의료체계 강화로 대비 대응해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평상시에는 예방을 하지만 우리가 감염병이 발생해서 유행할 조짐이 보이게 되면 대비하고 또 큰 유행으로 되게 되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유행 시기가 지나게 되면 치유와 회복의 시기를 거쳐서 다시 예방과 관리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시를 열심히 하면서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관리 사업의 목표는 평상시에 예방관리 활동을 아주 철저히 해서 수많은 제가 알기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대상 감염병이 법정 감염병이 약 100여 가지가 되거든요. 그 종류별로 우리가 예방 관리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된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사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 대응 체계라든지 협력 체계, 또 대비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해서 이제는 위기 사항에 대응을 함으로써 공중보건 안전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사업의 목표가 돼야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을 예방 관리하고 대비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소 내부 지역 보건소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또 시도의 역량, 질병관리청의 역량을 강화해야지 될 것인데 이 지역 현장의 이 보건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한 12가지 이상 되는 그러한 숙제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코로나19에서 우리 경험했지만 보건소 혼자서 절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도와 중앙정부와의 수직적 협력 체계 또 각 수준 안에서의 수평적 협력 체계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이 서로 이 시스템 네트워크를 만들고 소통을 잘해서 예방 관리 활동도 하고 위기 상황에서 대비 대응 활동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감염병 감시라 그러면은 신고와 보고 또 질병관리청에서 이 시행하는 병원체 혹은 매개체 감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보다 민감도 높고 정확한 감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신고 보고 제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심평원 DUR 자료라든지 응급실에서 증상을 갖고 들어오는 그런 환자라든지 민간 검사 의료 검사 기관에서 이제 확진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 통합 감시 체계를 만들어서 이 이상 상태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자료에서 이상 시그널이 나올 때 다른 자료에서 확인을 하고 또 지역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할 때 역학조사를 하고 그거에 이어서 이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요사이 이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역학조사관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크게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감염자나 환자에 대한 사례군 연구 또 가족, 학교, 직장과 같은 그다음에 마을 도시에서 일어나는 집단 발병을 빨리 찾아내서 역학조사를 잘 함으로써 유행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보건소 혹은 또 시도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 대비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관리라든지 감시와 역학조사, 환자 발견과 치료, 접촉자 관리, 그다음에 소통 등 여러 영역이 있는데 각 영역마다 수많은 활동들이 있고 그 수많은 활동들은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해야지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 역시 이 수직적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수준별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관련 의료기관 또 이 관련 민간 기관들과 함께 이 사업 예방 관리를 하고 대비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부 이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기소통이 필요한데 위기소통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단체, 국민,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관리를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들 간에 이제는 위기소통을 잘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위기소통의 원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슬라이드는 예방관리, 대비 대응을 위해서 해야지 될 접근 원칙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혁신적인 첨단 기법을 사용하고 특히 감염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권을 보호하는 인도적인 접근을 해야지 되고 또 방역 담당자들 교육, 훈련,
보건의료인의 교육 훈련이 이제는 평상시와 위기 상황에서 동시에 시행이 돼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투자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방을 하고 위기가 예상될 때 대비를 하고 위기가 유행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며 위기가 끝난 뒤에 치유와 회복을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게 일반 재난과 위기 관리의 과정이고, 우리 감염병에 의한 위기도 똑같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의 원칙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것들을 갖다가 보다 실시간적으로 신속하게 강도 높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기 사항이 됐을 때도 과학적 근거에 의한 대비 대응을 활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위기가 끝난 다음에 치유와 회복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과 관련 조직들을 갖다 치유하고 회복하며 교훈을 도출해서 다음 위기를 대비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감염병의 경우에는 복잡하고 또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경우에 있어서 전문가 혼자서 이 통제 부서에 있는 전문가 혼자서 대응할 수는 없고, 외부 과학자, 연구자, 이익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 대비 대응의 틀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또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요.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과 훈련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에서도 경험했지만 이 대책본부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광역,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대책본부를 잘 꾸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대책본부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가 마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기관들과 단체들이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연구 개발을 모르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연구와 개발을 해서 누가 어떤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돼서 어떤 건강 영향이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이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시행해야지 되고,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시군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런 역량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평상시에 이제는 기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가 공중보건 위기 사항이 되면은 실시간으로 보다 필요한 자료들을 좀 더 모아가지고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 위기가 끝난 뒤에도 이러한 추적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서 치유와 회복, 그 다음에 향후
공중보건 위기 예방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응이 끝난 다음, 위기가 끝난 다음에 치유와 회복 단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중보건 위기 관리에서 치유와 회복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그 시설이나 장비, 조직 이런 것들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상 상태로 회복하고 희생자들, 상처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 이런 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게 하며 또 나아가서 평가, 연구와 결과를 갖고 이후에 예방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종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위기가 끝나면은 프로그램도 끝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감염병은 예방하에서 위기가 생기지 않는 쪽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우리 막대한 이 금전적인 경제상의 영향도 있지만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방관리 대비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감염병의 위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염병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고 잠재력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지속적인 그 연구와 준비,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해야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이 감염병에 대해서 이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자, 감염병 예방 관리와 대비 대응의 대상과 주체가 되는 이 사회의 기관과 단체, 학교와 직장, 기업체, 나아가서 일반 주민까지도 이러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국가 질병관리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건 의료인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교훈과 과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의 역사, 질병의 역학적 변천, 1990년대 이후에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 20세기에 나타났던 감염병들을 둘러볼 때 아마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은 이어지고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염병이라도 공중보건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방과 관리, 대비와 대응을 준비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비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관련 부처, 여러 학제의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최보율 교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에 관련된 대비와 대응 그리고 관리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보건의료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와 또 다부처, 다양한 학문 간의 거버넌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관리를 할 때 보건소 외에도 수직 또 수평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모든 감염병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모든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시간 보내셨죠? 네,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가진 후에 1시 30분에 2부를 이어서 할 텐데요. 여러분 점심 도시락이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명찰 뒤에 보시면 쿠폰이 있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쿠폰을 도시락으로 교환하시면 되고요. 도시락은 이곳 대강당 혹은 지하 1층에서 식당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됐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부 강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중계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 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2부에 뵙겠습니다.